여보, 미안해요. 임신했어요. 근데 준우 오빠, 아이예요. 아침 7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기상 시간이죠. 국어 교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제 자랑거리였어요. 세수를 하고 면도를 끝낸 뒤 거실로 나오니 정희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예뻐 보이는 아내였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지내던 정희가 요즘엔 아침부터 화장을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해요. 정희가 밝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하게 느껴졌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도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정의의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이 잦아졌죠. 예전엔 제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통화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외출도 부쩍 늘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야 해서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못된 일 같아서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수업 준비를 하면서 문득 절친 석진이 생각났어요. 대학 동창인 석진과는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는데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곤 했죠. 20여 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렇게 피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석진은 동네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엔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고민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만나자고 해도 요즘 학원 일이 바빠서라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정희와 석진의 변화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달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드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설마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아내와 절친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가 화장을 새로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 언니 만나러 가야 해요 라고 답했죠. 하지만 정희 언니는 작년에 이사를 가서 멀리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만난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정희가 돌아왔는데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정희는 항상 같은 향수를 쓰는데 오늘은 남성용 향수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물어보니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라며 시큰둥하게 답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언니와 만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는데 말입니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정희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봤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혼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나누는 달콤한 대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희는 금세 잠이 들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정말로 정희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남자가 제가 아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정희의 행동에서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화요일 저녁, 정희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요 라고 했죠. 하지만 정희는 평소에 동창회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모임을 귀찮아했는데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니 의아했습니다. 더욱이 동창회라면서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입는지도 이해가 안 되었어요. 새로 산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주무세요라고 말하며 나가는 정희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점심을 먹다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현아, 요즘 정희 많이 바쁜가 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니, 어제 시장에서 정희를 봤는데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남자가 석진이 아니냐? 어머니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는 석진을 몇 번 보신 적이 있어서 얼굴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석진이었어. 둘이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손을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어제 동창회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석진과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언제 보셨어요? 어제 저녁 6시쯤이었을 거야. 시장에서 장 보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정희가 집을 나간 시간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동창회는 핑계였고 실제로는 석진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목격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교과서를 읽어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정희와 석진 생각뿐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리고 20년 넘게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석진의 학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들러서 인사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학원 창문으로 보이는 석진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친근하고 믿음직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저를 속이고 있는 배신자로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어제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서요. 라고 답하는 정희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정희의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관찰했어요. 정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핸드폰도 뒤집어서 놓고 있었는데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문득 정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석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하니까요. 시침 잃을 때는 정희를 보니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예전엔 암호 없이 사용했는데 언제부턴가 암호를 설정해 놨더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정희의 거짓말은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더니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원 검진이 그렇게 오래 걸릴 리 없는데 말입니다. 금요일에는 마트에서 장을 본다고 했는데 손에 든 건 작은 쇼핑백 하나뿐이었어요. 몇 시간을 나가서 그것밖에 사오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토요일 오후에 정희를 미행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간다며 나가는 정희를 멀찍이 따라갔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정희는 영화관이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걸어갔어요. 역시나 거짓말이었습니다.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석진의 학원 근처 카페였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보니 정희가 이미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석진이 나타났어요. 둘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카페 밖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석진이 정희의 손을 잡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정희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달콤하게 웃고 있었어요. 결혼 반지를 낀 손을 다른 남자가 잡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그들을 지켜봤는데 둘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연인의 것이었고 대화하는 모습도 은밀하고 달콤해 보였습니다. 석진이 정희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는 것까지 봤을 때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이상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아내와 절친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계시는군요. 탐정은 이런 일에 익숙한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보통 이런 경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필요하다면 음성 녹음까지 가능해요. 탐정의 말을 들으니 현실감이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느낌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오면서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텐데 과연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주 내내 정희와 석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했고 석진도 제 전화를 피하고 있었어요. 둘 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것 같기까지 했어요. 목요일 저녁에는 정희가 내일 친정에 다녀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친정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죠. 금요일 오후에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됐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희와 석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석진이 정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언제 받은 건가요? 탐정에게 물어보니 이틀 전 화요일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날 정희가 친구와 쇼핑했다며 늦게 들어왔던 날이었죠. 친구와 쇼핑한 게 아니라 석진과 데이트를 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음성 녹음 파일이었어요. 석진이 정희야, 이제 재현이랑 헤어져라고 말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직 시기가 아니야 라고 답하는 정희의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거야? 나도 힘들다고 곧 결정할게. 재현이한테 먼저 얘기해보고.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 이게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연애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앞으로의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녹음 파일이었어요. 나 임신한 것 같아.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석진이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소리였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어. 좋아. 이제 재현이한테 말하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녹음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희가 임신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아이가 석진의 아이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결혼한 지 1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니요. 추가로 더 조사할 것이 있으신가요? 탐정이 물어봤지만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쟤만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차분하게 준비해서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타격을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부분부터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과 예금, 적금, 펀드 등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제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석진에게는 지난해에 학원 운영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또한 석진이 학원 건물을 임대할 때 제가 보증인으로 서 있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하면 두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평소와 다름없이 들어왔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니 임신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서 있는 정희를 보니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며칠 쉬면 나아질 것 같아요. 정희는 여전히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계속할 작정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행동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드디어 정희와 마주 앉아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희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희 씨가 석진이랑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정희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손이 떨리면서 사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 녹음도 오해인가요? 석진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려주니 정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임신한 것도 알고 있어요. 석진이의 아이죠? 정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아쉬워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로 제 앞에 서 있는 아내를 보니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혼할게요.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봐요. 제발. 다시 생각할 게 뭐가 있나요? 17년 동안 쌓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건 정희 씨예요. 정희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집과 예금, 적금, 펀드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정희 씨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죠? 그건. 그렇지만 결혼 생활 동안 정희 씨가 번 돈이 있나요? 집안일을 했다고 하시겠지만 불륜을 저지른 상황에서는 그런 주장도 힘들죠. 실제로 변호사와 상담했을 때도 정희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특히 불륜의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정희가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돌아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석진을 만나러 학원에 갔어요. 석진은 제가 오는 걸 보고 반가워했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석진아, 우리 20년 넘게 친구로 지냈잖아. 그러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런데 어떻게 내 아내와 그럴 수가 있어? 석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고 있어. 호텔 들어가는 것부터 정희가 임신한 것까지 전부 다. 석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미안하다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20년 우정을 배신하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끝나는 거야? 재현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하게 된 거야.
사랑이라고? 내 아내를 빼앗고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작년에 빌려준 5천만 원 돌려줘.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내 아내와 바람 피운 놈한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 석진이 당황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학원 운영하는데 다 썼거든. 그건 내 문제고. 일주일 안에 정리해줘. 그리고 학원 건물 보증인에서도 빼달라고 건물주한테 얘기해. 재현아,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려달라고. 내 아내랑 바람 피우면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야? 석진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지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석진의 학원부터 타격을 주기로 했어요. 석진이 운영하는 학원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예전에 술자리에서 석진이 요즘 세금이 너무 많아서 좀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탈세를 암시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석진 학원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석진이 현금으로 수업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 영수증을 잘 주지 않는다는 것 등을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학부모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익명으로요. 석진 학원 원장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우리 아이를 그런 선생님한테 맡겨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동네에서 석진 학원은 하나밖에 없으니 다들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댓글도 몇 개 달렸습니다. 저도 그런 소문 들었어요. 요즘 원장님이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사실이면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 줄 것 같아요. 수요일에 세무서에서 석진 학원으로 조사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진 학원에 세무조사 나왔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목요일에는 정희의 친정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 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어머님, 정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임신까지 했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도 다 있어요. 사진이랑 녹음 파일까지. 정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미안해하실 일은 아니에요. 다만 정희가 어머님께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정희는 분명히 친정에도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재현이가 일방적으로 이혼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석진의 아내 미선에게 연락했어요. 미선과는 가끔 부부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석진이 형에 관한 얘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미선이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선도 결국 피해자니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석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 걸요. 미선이 사진을 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희 씨랑은 우리가 가족 모임 때 종종 만났는데 미선 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건 석진이 형이니까 미선 씨가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미선이 집으로 돌아가서 석진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뻔했습니다. 아마 큰 싸움이 날 거예요. 주말에는 정희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집이 조용해져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나간 건데도 별로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정희와 석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석진의 학원은 완전히 망했어요.
세무조사 결과 탈세가 적발되어서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불륜 소문 때문에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아이들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석진 학원 다니던 아이들이 다 다른 학원으로 옮긴데 원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석진의 불륜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어디를 가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석진은 학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학생이 한 명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빌려준 5천만 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현아, 정말 미안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그건 내 사정이고 내가 알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줘. 다른 일을 구해서라도 갚을게. 기다려주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실제로 변호사를 통해서 채권 추심을 의뢰했어요. 석진이 갚을 수 없다면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돈을 받아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석진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어요. 학원도 임대였고 집도 전세였거든요. 결국 석진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미선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어요. 미선이 이혼을 요구했고 석진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석진의 불륜이 동네에 알려진 상황에서 미선으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미선 씨가 친정으로 들어갔대. 석진이 혼자 남았는데 완전히 망가졌더라고. 요즘 택배 일을 한다던데. 석진이 택배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내던 사람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쓸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 상황은 더 비참했어요. 친정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만에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의 어머니가 딸의 불륜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던 거예요. 다른 남자아이를 베고 어떻게 친정에 있겠어? 나가서 알아서 해. 정의 언니네 집에도 가봤지만 거기서도 받아주지 않았대요. 결국 정희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편의점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희 씨 봤는데 많이 초췌해져 있더라고. 임신한 몸으로 일하는 게 힘들어 보이던데. 석진이랑도 연락이 안 된다던데. 정희와 석진은 서로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둘 다 각자의 문제로 바빠서 서로를 돌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사랑한다고 해서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정작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 교사 혜린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혜린은 35살의 미혼 여성으로 차분하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로서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점점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혜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져서 편해요. 그래도 17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함께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게 소중한 건 아니에요. 거짓으로 쌓아올린 관계라면 무너지는 게 당연하죠. 혜린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정희와는 달리 혜린은 진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정희의 불륜이 명확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정희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변호사도 불륜을 저지른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말했어요. 결국 정희는 빈손으로 나가게 되었죠. 석진의 상황도 더욱 나빠졌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학원 건물 임대료도 밀려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했어요. 택배 일로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석진이가 요즘 원룸도 못 구하고 고시텔에서 산대.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네. 그래도 자업자득이지 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석진에 대한 동정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낳았지만 홀로 키우는 상황이 되었어요.
석진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출산 후에도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아이 없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봤는데 너무 안쓰럽더라. 그래도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 그래도 안쓰럽긴 해.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뿐이니까요. 제가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면서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한편 저는 혜린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동료로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현 선생님, 저와 사귀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혜린이 먼저 고백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혜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정희와는 전혀 다른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혜린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1년 후에 혜린과 재혼을 했습니다. 조용한 가족 모임으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어머니도 혜린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혜린은 정희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 솔직하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2년 후에는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47살의 늦은 나이에 아버지가 된 거였죠. 아이를 안고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7년 동안 정희와 함께 살면서도 갖지 못했던 아이를 혜린과는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예쁘죠? 그럼요. 아빠 닮아서 더 예뻐요. 혜린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이었어요. 정희와의 결혼 생활은 그저 같은 공간에서 지낸 것에 불과했지만 혜린과의 생활은 진정한 동반자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석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더 이상 관심도 없어요. 가끔 동네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이미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혜린과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배신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갈 거고, 저는 새로운 사랑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확인했고, 새로운 진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